도심 곳곳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청년 변호사 단체들이 5개 광고물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오랜 시간 걷기도 힘이 드는데요. 더워지는 날씨에 온열 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폭염 피해 예방 대책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코스트코 하남점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29세 김모 씨가 야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폭염에 내리쬐는 햇볕과 주차장 열기에 노출된 채 매 시간마다 200대의 쇼핑카트를 옮기다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코스트코 측은 사고 후 예방대책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 이 중 23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는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적절한 휴식에 구체적 기준은 없어 판단이 모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권고가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야외 노동자들이 폭염 때 일할 때 어떤 안전장치들이 작동돼야 된다라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고하거나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전문가는 5개 근로자, 특히 건설 현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규모 사업장은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11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는 작업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이라고들 해요. 이거는 건설 현장에 더더군다나 작은 현장에는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보장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8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안은 폭염 한파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의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김 의원안은 3천만 원 이하, 이 의원안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최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안은 폭염과 한파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사업주가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냉방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명시했습니다. 이렇듯 이미 다수의 폭염대책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만 반짝 주목받다 계절이 바뀌면 무관심 속에 금세 잊히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난 2,244명, 사망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은 발의됐다 묻히기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후위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현수막 얘기입니다. 요즘 웬만한 역세권 사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풍경입니다. 사방이 정당 현수막들로 뒤덮여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돌아다닐 때마다 보이는 현수막 지겹다, 비방과 혐오에 정당 현수막들 진저리가 난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철거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올 초 1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 근래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지난 12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돼서입니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했는데요. 개정 이전에는 정당 현수막을 내걸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지만 이 같은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건 인천시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 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허은 의원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 국회에서도 다시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 난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는 상태. 급기야 해당 개정 조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20대에서 30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소원 청구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평등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게 세변의 주장입니다. 정당 현수막만 장소와 수량의 예외를 인정해 일반 시민들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려고 한다면 5개 광고물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아무데나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개 광고물법에 위반된 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거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판에 걸지 않아도 되고 아무 곳에나 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정당 현수막은 장소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보니 환경권 침해와 나아가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게 세변의 말입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수막 정치를 하는 건 대한민국뿐이라며 정치 문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어디 나가도
현수막을 걸면서 정치하는 이런 후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그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일제히 좀 정비가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당 현수막 무법천지입니다. 정치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 혐오를 부추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모양새인데요. 국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국민신문고 역할을 해야 할 정당들이 되레 국민 불만고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네, 8월 셋째 주 앞으로에선 직결심판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이슈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직결심판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직결심판과 정식 재판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의외로 좀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직결심판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 직결심판이란 사건이 명백하고 좀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이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약식기소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직결심판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청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결심판 절차에서는 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는 구류,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같은 범죄가 회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결심판으로 회부된 경우 일반 재판에 비해서 심리가 간단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고 심판 당일에 형을 바로 선고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무죄를 다툴 수도 있고 직결심판에서 형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직결심판에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좀 불복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다투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고인과 경찰서장 모두 직결심판 결과에 대해 다툴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장도 무죄 등의 결과에 대해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정식재판을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무죄뿐만 아니라 직결심판 벌금이 너무 많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으로 인해서 정식재판에서도 직결심판보다 많은 벌금이 선고되진 않았는데 201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그 형의 종류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원칙, 형종성향 금지 원칙으로 대체가 되면서 정식재판 청구 시에 직결심판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 청구라면 신중히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 직결심판을 좀 실질적으로 다뤄보신 적이 있는지 또 심판에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좀 권해본 적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특히 직결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그 벌금과 달리 우리 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가라고 불리는 그 범죄경력 조회서에도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해서 의뢰인이 이런 무죄라는 결과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과 기록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결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이유로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됐고 또 이제 법률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이 됐죠. 네, 그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당시 법률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주거지가 압수수색된 사례가 있었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자료, 심지어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이 남긴 메모까지 압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기사가 나가면서 아니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받는구나라고 놀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왜 문제가 되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은 또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네. 이러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인들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신뢰로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도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메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되고, 변호사도 적절한 조력을 취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밀 유지권은 의뢰인의 내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의뢰인이 성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6개의 OECD 회원국 중에 일본이 2019년에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면서 현재는 대한민국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OECD 회원국 중 저희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그 비밀 유지권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좀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이 비밀 유지권이 변호사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과 정보를 제3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은 국민의 내밀한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된 상태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모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가 된 만큼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좀 더 보장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어쨌든 간에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주 즉결 심판 제도와 또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요즘 기업들마다 중간 배당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간 배당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이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법인 배당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주식을 좀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을 얼만큼 주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배당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걸까요? 네, 그 배당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주주가 되어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배당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상법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뭐 법인 예금 통장에 뭐 10억이 있다 해서 내가 10억 전부를 배당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일부의 재원을 차감을 해서 그것을 이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도 금액이 상법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당은 이제 잉여금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금을 주는 게 배당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무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중간 배당, 요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배당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일까요? 네, 그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에 하는 배당을 저희가 정기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정기 배당에 해당한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정기 배당과 달리 그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배당들을 통틀어서 다 중간 배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비상장 법인들은 연 1회에 한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장 법인들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뭐 3월달, 6월달,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 배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법인들은 중간 배당과 달리 이제 분기 배당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산이 끝난 후에 하는 결산 배당이 있는 거고 또 결산 외에 하는 중간 배당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상법상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제 배당 절차도 법에 명확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총대의라고 하는 뭐 이런 날들이 있는데 비상장법인들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총 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주주들이 모여서 이제 배당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가족법인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뭐 임의대로 배당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배당을 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 금액 전부를 가지급금으로 모아 이제 그 세법상 커다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법한 배당으로 모아 반환 의무가 있거나 심지어 악의 또는 뭐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뭐 배임 횡령 등의 이슈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임이나 횡령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꼭 상법상의 절차를 좀 또 유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좀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제일 좋긴 그쵸. 하겠죠. 근데 그러면 주식 가치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배당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아마 가장 좋을 텐데, 이때 한 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법상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16.5%만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내가 이미 16.5%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떼고 이걸 받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세금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금융소득을 1월 1일부터 올 한 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2천만 원 좀 넘어가거나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배당받는 금액들에 대해서 요금을 체크하셔가지고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니 배당을 얼만큼 받을지 고민이 될 때 2천만 원 이하면 더 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역시나 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조각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세법 규정이 이제 시대 흐름에 따르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토큰증권 등을 활용한 그 조각 투자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뭐 음악 조각권, 부동산, 미술품, 뭐 한우, 명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가 이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어떤 세법 규정을 통해서 세금 등을 과세해야 되는지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정부 연구기관에서도 이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토큰증권과 관련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5년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그 증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과세가 되어야 될지 많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조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해지게 되면 결국은 자본은 국내를 다 떠나서 해외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함께 고려해서 방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법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중간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